절대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세상이 아닌가?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조바심에 갖게 하고, 투자에서도 통제권을 갖지 못한 경우,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든지 신용대출을 풀로 받는다든지, 워렌 버핏도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맞아. 그 중에서 압도적인 1위는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표지에 있는 그 깔때기에 네. 구멍이 송송송송 있기도 합니다. 네. 누군가는 그쪽으로 좀 걸러내자라는 네. 뜻도 되는 것 같고, 사실 인간관계 고민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접하느냐. 사실 요즘에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네. 금융 문제 때문에, 네. 주식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사례들도 어떻게 좀 늘고 있을까요? 어때요? 그렇죠. 원래 근데 기자님, 스트레스 사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위치에 사실 위치하고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눈물 나게 정말 뭐 온몸을 다 갈아 넣으면서 한다 하더라도 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 그죠. 또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뭐 스트레스 지수에서도 굉장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로 저를 만나러 오시거나, 또 보통 이 상담 분야는 도제식 그런 또 훈련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자들을 좀 감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워크샵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왕왕 존재하고 지금도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 단순히 약세장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네. 손절했는데 또 튀어오른다. 이러면 거의 두 배로 아프죠. 네. 그 투자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투자자에게는 늘상 따라붙는 거기도 한데, 네. 그 진폭이 또 커질 때가 있고, 사실 이게 또 그 중독으로 넘어가는 단계도 있잖아요. 네. 단순한 투자 스트레스랑 중독이랑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투자 스트레스는 어쨌든 간에 그 자신이 불안을 느끼죠. 그 투자 때문에. 네. 그러나 일상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독으로 넘어간 분들은 이제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 좀 자신에 대한 일상의 통제권을 좀 갖지 못한 경우,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MTS에서 10분, 30분마다 계속 본다.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중독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중독적 경향으로 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자면 막 그 투자를 할 때 충동적으로 뭐 이렇게 산다든지, 뭐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든지, 막 신용대출을 풀로 받는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좀 이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막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좀 결정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좀 이제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중독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느냐, 네. 그게 불가능해지느냐, 그걸로 이제 중독 여부를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뭐 한방, 네. 몰빵, 네. 역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 ETF들 많이 했던 거고, 네. 해외에 나가서 막 3배짜리 이제 찾고 있고 막 하는 건데, 네. 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심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사실 그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요즘 시대를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말을 하냐.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저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 저희 아버지는 식사 시간에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이게 굶는 날이 많았다고. 저를 살아보질 않아서. 그러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끼니를 걱정했었던 때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복지의 영역이지, 사실은 이게 굶주림의 영역은 사실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좀 절대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좀 큰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런 성공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요즘에 짤이라든지 SNS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연봉이 몇 등급인지,
뭐 대학은 몇 등급인지, 이른바 계급표라고 이름을 달아가지고 네, 수도권의 아파트 중에서도 뭐 계급도가 있고, 그래서 급지, 상급지, 네, 상급지, 뭐 S급지, 그럼 나는 계속 뭐 BC, 이건 F 이러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조바심에 갖게 하고, 조바심을 갖게 하다 보니까 투자에서도 계속 뭔가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크게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오히려 투자와 삶을 굉장히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경제적 가치만 가지고 내 삶의 가치까지 평가를 하다 보면은 참 불행해지죠. 네.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건데, 진짜 뭐 옛날에는 그 달걀 하나만 있어도 되게 막 귀한 반찬이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도시락을 사 먹어도 그 안에 소시지, 고기 반찬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풍요로운 시대인데 참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네. 좀 돈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네.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도 이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고, 네. 제가 하는 직업 자체가 아침부터 밤까지 사실 인간관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도 참 더 피곤하실 것 같고 힘드실 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제 직업인데, 네. 사실은 돈을 좀 많이 버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본업이 확실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내 본업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래야 좀 남는 돈으로 투자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투자는 잘 모르지만 차트를 이렇게 봐가지고 막 다 맞춰서 가기가 뭐 물론 대단한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투자해서 크게 자산을 일으키거나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 사회에서 투자로서의 구루 같은 분들을 제가 뵐 때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좀 명료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또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또 이 기업에 해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고, 마지막은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리 게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과도한 레버리지나 신용대출을 이렇게 받아놓으면 사실 자이든 비자이든 간에 계속 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뭐 인내심이다, 메타인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핵심만 요약해 주셨어요. 네. 사실 되게 명료하게 요약해 주셨는데, 네. 어떤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이렇게 단순화하고 내 삶을 다시 또 이제 복잡해진 머리를 다시 또 단순화해 나가는 게 네.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또 원칙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제 그릇 이야기로 네. 들어가 볼까요? 관계의 그릇 이야기. 사실 나라는 사람의 관계의 그릇에 누가 담겨 있는가를 네. 들여다보는 것도 사실은 출발점이잖아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스트레스 요인이 아까 제가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첫 번째가 일입니다. 일, 네, 학생은 이제 공부이고요. 공부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세 번째가 건강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적 불편감을 포함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인간관계인데요. 이 인간관계가 일, 돈, 건강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거나 또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감정을 경험할 것 같은데 예. 크게 3가지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불안이고요. 두 번째가 우울이고요.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요 3가지가 많고요. 왜 보면 뭐 외로움도 있을 것 같고 죄책감도 있을 거고 수치심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사실 대표적으로 이 3개고요. 이 3개 중에 하나를 좀 빼면 분노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는 2차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우울화가 생기는 거고요. 아하. 불안하니까 두려워서 짜증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 양대축으로 본다면 불안과 우울이죠. 그래서 이 불안과 우울의 기원을 좀 살펴보면 또 분노까지 포함해서 보통 불안한 이유가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사람 때문에 너무나 침울해지고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심리적 고통의 뿌리에는 인간관계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사실은 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뭐 매일같이 출근해야 되는데
직장에 같은 팀 내에 스트레스 주는 사람 하나 있다 그러면 회사 나가는 것도 힘들고 하루에 네. 시작하는 것도 너무 싫고 막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불안감, 우울 하나하나. 그 관계의 그릇에서 사실은 좀 비워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정말로 하루에 메시지가 수십 개씩 쏟아지는 단톡방, 네. 회사 업무방, 네. 그 안에 있는 관계부터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면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화를 누구랑 많이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누구랑 이메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전화하는 사이는 굉장히 끈끈한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끈끈한 사이죠. 네, 네. 게다가 이제 문자 중에서도 단체톡 말고 네. 개인톡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1대1. 네, 이런 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그런 관계들도 이제 중요하고, 보통 나에게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10명 내외입니다.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내외.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자님이 지하철을 탔어요. 네네.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발발버요. 음. 그럼 기분은 나쁘겠죠. 음. 기분은 나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막 내가 1년 동안 그 인간을 부셔버릴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 지나면 또 까먹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나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10명 내외. 거기에는 내가 굉장히 많이 마주치고 대화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10명 내외 어떻게 보면 밖에 안 되는 사람을 네. 내가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어렴풋하게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해서 리스트업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은. 또.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좀 수록을 해놨는데 영향력의 원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영향력의 원. 근원. 네. 누구인지. 그러니까 원을 3개를 그리는 거예요. 원을 그리라. 네. 첫 번째 원은 정말 중요한 사람. 여기에 10명 내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코어에 그 10명 내에서도 아주 코어에 있는 분이 계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은 좀 중요하고 나하고 친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두 번째 원이에요. 여기 몇 명 정도? 그럼 뭐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은 좀 친한데 두 번째 원에 비해서는 조금 드문드문 연락하는 분들.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것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이건 영향력의 원이니까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작성해서 보다 보면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그 사람과 내가 얼만큼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소중한 경험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좀 구분을 해서 네.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선은 이 관계의 그릇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현주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깔때기에 자꾸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신경이 쓰입니다. 네. 걸러내자라는 거예요. 네. 끊어내야 하는 사람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좋으나 싫으나 네. 있죠. 네. 누구부터 걸러내야 될까? 이게 혹시 뭐 순서랄 게 있을까요? 일단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예. 근데 세상에는 실제로 그림자가 매우 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짙은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지금 자신의 그런 그림자를 막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기자님께서 네.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에요. 예. 그럼 부탁을 잘 안 합니다. 어차피 안 들어주니까. 네, 기대도 별로 안 하고요. 뭐 특별히 뭐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저 사람은 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야. 뭐 어차피 저 사람은 거절이 그냥 일상화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잘 발휘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참 사람 마음이 놀라운 게 9번 들어줬다가 한 번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서운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아까 그 안 들어주시는 그 거절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9번 안 들어줬다가 한 번 들어주면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그림자를 발휘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가장 좀 많이 받는 분들은 좀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 능력과 사회성을 많이 갖추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림자가 발휘된다고 할 때는 그중에 다양한 군상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압도적인 1위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자. 네. 우리가 같이 살면서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기주의자들. 그렇죠.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뭐 첫 번째는
자신에만 머물죠. 뭐든지. 그러니까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약간 이상해요. 이게 관계가 상호적이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에게 좋은 방식으로만 관계를 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같이 팀워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죽으라고 했단 말이야. 나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분이 팀장님이신데 끝나고 나서 이름을 보니까 내 이름은 아예 빠져 있고 그분은 이름만 적은 건데 마지막에 마지막 거기 최종 거기 가장 책임자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뭐 내가 그럼 팀장인데 그러면 뭐 이름은 당연히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뭐 당연히 팀장이니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한 몫은 거의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는. 두 번째는 죄책감 같은 거를 잘 못 느낍니다. 네, 미안하고 이런 거 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막 남 거를 다 빼앗고 이렇게 해놓고서도 뭐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면은 좀 뭐 밥 사줄 테니까 그럼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뭔가 싶으면 왜 내가 밥 사줬잖아. 그럼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뭔가 누가 들어보면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이거를 참 알아봐야 되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사실 이게 관계에 대해서도 또 심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네. 그냥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래. 성격이 안 좋아. 네. 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네. 어떤 유형인지를 빨리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인간관계의 바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바다에는 중요한 보고들이 많죠. 근데 바다는 또 굉장히 무서운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악어도 있고 상어도 있고 막 되게 무서운 곳이기도 네.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누구와 인간관계를 맺느냐는 내 삶에서 행복도 있지만 성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맞아. 그런 말씀을 투자의 구루신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100% 동의하고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이기주의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전문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인간관계와 심리를 공부하는 그런 컨텐츠를 내가 많이 배워보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짤 중에 네. 어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네. 이렇게 지하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안 들어가 그냥 나가요. 그래서 끝나요. 그럼 영화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림자가 너무 많으신 분들과 막 얽혀가지고 싸우고 대처하고 이거보다는 애초에 특별히 많은 인연을 많이 맺어가지 않는 부분들 예방의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방. 네. 근데 또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맺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그 문을 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 문 열고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고 네. 그 투사가 강한 사람을 피해야 한다라고 책에서 나와요. 네. 이 어떤 의미예요? 투사가 강한 사람은? 사실 관계는 짝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은 위가 있으려면 아래가 있어야 되죠. 왼쪽이 있으려면 오른쪽이 있어야 네. 되죠. 그러니까 관계는 짝인데 내가 도움을 계속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옆에 누가 있을까요? 받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네. 또 내가 계속 피해자예요. 그럼 내 옆에 누가 있을까요? 가해자가 있죠. 가해자가 있겠죠. 네. 내가 엄청난 희생양이에요. 그러면 옆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는 이렇게 짝으로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투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느끼기 싫은 감정이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에요. 떠맡기는 사람. 전가시키는 거. 전가시키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화가 났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뭐야 이렇게 다들 화가 났어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거를 저 사람이 화가 났다고 항상 얘기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남 탓이랑 좀 유사하죠. 근데 이렇게 투사가 강한 사람이 왜 좀 힘드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도 어느 정도 있고 타인에게도 얘기해 볼 만한 문제는 뭐가 있고 이렇게 조율이 가능한데 네. 투사가 강한 사람이면 잘된 건 전부 내게 되고 아닌 건 모두 상대방 탓이 되니까 내 그릇에는 무엇인가가 담기잖아요. 예. 그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릇의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사실 아무리 난이라든지 벚꽃을 그려놔도 자꾸 쓰레기가 담기면 쓰레기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투사적인 사람하고 계속 있다 보면 그 사람의 불안이라든지
그 사람의 분노가 어느 순간 내 삶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만날 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 네. 막 화가 난다거나 예, 예. 막 내가 뭔가 비참해진다거나 내가 뭔가 물어뜯긴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감정의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질적이거나 정서적인 어떤 피해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 뭔가 피해가 누적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네. 작은 것부터 계속 뭔가 내 거를 이렇게 갈취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동료인데 내 성과를. 같이 하자, 뭐 우리 같이 팀에서 같이 해보자. 근데 뭔가 자꾸 이렇게 내 거를 빼앗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은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누적해서 그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가 좀 나타나죠. 그쵸.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는 게 핵심입니다. 조별 과제도 마찬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남 탓을 하고 그렇게 투사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걸 또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그걸 필터링을 해내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반대로 요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의 기준은 어떨까? 네. 단순히 되게 취향, 네. 좋아하는 거 많이 좀 겹친다? 그런 네. 사람이면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이것도 맞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예비 부부들을 예.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예비 부부들을 만날 때 이제 그런 부부 생활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워크샵이나 네. 아니면 상담이나 다양한 장면을 제가 볼 때가 있는데 저는 사람하고 되게 잘 맞는 포인트를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취향은 좀 달라도 돼요. 음. 그리고 좀 쑥스러워하는 사람이거나 관계에 좀 적극적이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네. 이런 게 좀 달라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가치가 비슷비슷해야 돼요. 핵심 가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되게 관계적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상대편은 거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굉장히 관계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볼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강아지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그게 편한 공간, 건데. 그렇죠. 자기 공간에 들어가서 별로 관계하지 않고 그냥 게임하거나 자기 취미 생활하거나 밖에 어디 돌아다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관계를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갈까? 뭐 할까? 얘기해 보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좀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다 하더라도 둘 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 그런 것이 핵심 가치죠. 예를 들자면 내 종교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굉장히 강하고 어쩌면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종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 여기에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뿌리가 얼만큼 일치되고 있는가, 얼만큼 비슷한가, 얼만큼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비 부부라고 하면 이미 네. 결혼 날짜 받아놨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핵심 가치가 안 맞다라고 네. 하면 교수님이 지금부터 헤어지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보통 예비 부부들은 네. 콩깍지가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다 좋아 보이죠. 일단 그때는. 뭐든지 그냥 다 수용이 될 것 같은. 근데 그거를 알고 결혼하는 것과 모르고 결혼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을 거야, 우리는 결혼하면 다 괜찮을 거야 라고 결혼한 것보다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기꺼이 내가 수용하려는 의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참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하는 거예요. 네, 뭔가 성향이나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그렇죠. 성향도 그렇고 그게 다르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네, 그거를 또 이제 내 취향대로 맞추게 하려다가 서로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괴로움만 커지고. 네,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꽉 막혀 있는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비 부부 만나신 케이스 중에 네. 왜 저렇게 갈등이 커질까, 이런 케이스는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엄청 많죠. 제가 심지어 기자님, 제 주
그 전문 영역이 예. 부부 및 가족 상담이고요. 또 제가 오랫동안 부부 치료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들 참 제가 많이 만나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10명 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통계에 보면 압도적인 1위가 배우자입니다. 스트레스 1위. 네, 스트레스 1위.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공감하시는 분들 많겠다. 네, 왜냐면은 요즘에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 왜 어렵냐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이 배우자는 남이거든요. 통계적으로 어. 보면 유일한 남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성씨도 다르고. 그렇죠. 뭐 부모님이 갖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요즘에는 입양 가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지만 통계적으로만 보면 산술적으로 배우자는 유일한 가족 중에서 남이죠. 원래 남이고 피도 안 섞였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애초에. 네. 그 제가 보통 이제 최근에 부부에 관련된 어떤 워크숍을 했어요. 근데 어떤 상담자 분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계신 거야. 맨 앞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강의가 이렇게 좋으신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 눈물이 약간 이렇게 촉촉히 젖어 있어요. 네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이 강의는 내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었다.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잘못 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만약에 또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서 이 관계를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프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도 다르잖아요. 부모님도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과 같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부모님이 다르죠. 보통 학교도 다르죠. 친구도 다르죠. 취향이 다르죠. 그냥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많은 그 사람을 내 맘 같았으면이라는 마음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100% 다른 건 또 아니에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다 보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교집합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교집,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영화 취향이 달라요. 영화 취향이 달라서 뭐 액션을 좋아하고 나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영화 취향도 다 다르다. 데이트하기가 좀 힘들다. 스릴러는 비슷할 수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은 양식을 좋아해요. 난 한식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취향이 다 다르다. 뷔페는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하는. 그러니까 자꾸 교집합을 발견하려고 하는 어두운 밤하늘에서 자꾸 빛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그 교집합에 초점을 두고 계속 그것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저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의 그릇.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뭐 엎어버릴 수도 없고 덜어낼 수도 없는 존재가 사실 뭐 부부 관계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이혼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가장 마지막 수단일 테고 그 어떤 관계보다도 또 이제 가장 스트레스를 주고 하지만 또 지켜나가야 하는 또 가정일 수도 있겠고. 네. 근데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담자처럼 이 이야기는 나의 배우자가 들었으면 좋겠다를 할 때 그 상대방도 어느 정도 개방성이 있어야 네. 교수님한테도 같이 찾아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예. 워크숍을 들어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더 자원이 많다는 얘기죠. 자원? 네. 그러니까 안 오신 분보다는 오신 분들이 훨씬 결혼을 유지할 수 있고 결혼을 함께 구축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안 왔다라는 건 사실은 그리고 안 온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 사람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지경이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개연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보통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여쭤볼 때가 많아요. 이렇게 힘든데도 18년 동안이나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결혼을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자식 때문에. 그렇죠. 애 때문에 참고 산다. 그렇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다짐을 했었대요. 그런 자신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아니 애착이라든지 뭐든지 괜찮아요. 그런 걸 찾아 나간다라는 건 다 자원이죠.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해볼 수 있는 행동을 구축하는 것.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벽창호 같은 사람한테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대화를 안 해요. 그냥 포스트에다 붙여요.
경제적인 것만. 가끔 TV에 나옵니다. 네, 그런 커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럼 제가 실제로 이제 했었던 사례인데, 오. 그분하고 이제 그런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 남편과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가 뭐냐.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혼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예. 그래서 첫 번째 해볼 행동을 저하고 같이 정하기 시작했어요. 뭐였냐면 이분이 퇴근할 때 저하고 무슨 목표를 잡았냐면 퇴근할 때 나 다녀왔어 라는 말을 5번 이상 한다. 왜 5번이냐면 퇴근을 한다는 게 주 5일 근무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근할 때 나 다녀왔어 라는 말을 5번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대화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럼 나 다녀왔어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남편도 뭐라고 할까요? 다녀왔어? 라는 말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실제 그 사례에서도 나 다녀왔어 하니까 그 남편도 말을 거니까 다녀왔어?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물줄기로 가는 첫 번째 입구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구성한 게 뭐냐면 퇴근할 때 나 다녀왔어 라고 구성을 하고 또 출근할 때 여보 나 다녀올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네. 근데 나 다녀왔어 나 다녀올게 이것과 여보 나 다녀올게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퇴근할 때도 하고 출근할 때도 하기 시작하고 또 언어가 뭐 자기 내 꿈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다정해지는 언어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점진적인 관계 회복의 신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얘기 있으니까 여기 앉아봐. 가 아니라 네.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가 네. 아니라 네. 최악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가족 모임을 하는데 아버지가 야 불만 있는 사람 돌아가면서 얘기해. 아 진짜 말 대화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5분씩 얘기해봐.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점진적이라 생각하고요. 이 관계는 상호적이어서 약간의 변화 포인트, 너무 큰 것도 아니고 약간의 변화 포인트를 통해서 새로운 물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토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부장님들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부서에 대한 불만사 한마디씩 해보도록 내가 다 개선해 줄 테니까. 네. 하지 말자는 얘기죠. 네. 근데 부부 관계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렇죠. 왜 하루 이틀 동안 싸워서 말 안 하다가 네. 다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네. 뭐 초콜릿이 됐든 요구르트가 됐든 네. 옆에다가 쓱 갖다 놓는 거.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뭐다 주었다. 네. 네.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이 관계라는 게 살짝만 어긋나면 네. 다시 되돌리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지. 근데 또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또 아까 그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밤하늘의 빛 네. 같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해줄 때 밤하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관계를 만나다 보니까 네.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인간관계가 엄청난 위기이기도 하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인간관계는 양날의 검이어서 나에게 있어서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다면 의미와 가치를 찾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 집에 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눈동자를 보면 그 눈동자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옥상에서 그런 고추도 막 말리고 막 콩도 말리고 했었던 판상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저는 이렇게 좀 누워가지고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봤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친척 형들도 오면 같이 누워서 보기도 하고 또 저희 동네가 그게 좀 잘 보이는 또 지역이에요. 저는요 밤하늘에 좀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쌍둥이 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쌍둥이 별은 뭐냐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기가 잘 맞는 사람.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아기가 이렇게 맞는 사람이 굉장히 흔치 않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부부 말씀드렸는데 부부들 중에서도 싸워도 이 아기가 잘 맞는 분들 있잖아요. 쿵짝이 잘 맞다고. 네, 이런 분들도 금방 풀려요. 맞아. 심지어 제가 놀랍게도 20년, 30년 된 부부들도 너무나 행복하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것은 서로가 아기가 되게 잘 맞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둘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기가 안 맞으면 너무나 힘든 그런 갈등들이 많은 것을 저는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쌍둥이 별과 같은 사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달빛과 같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혹시 기자님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아, 여보 나 요즘에 좀 힘들어. 나 요즘에 회사에서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일하느라 좀 힘들어 하면 아내님 뭐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 잘 안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정도면 달빛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그래요? 있죠. 네. 제가 어떤 기관에서 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 힘들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 근데 거기 100% 여자였는데 여성이셨는데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정신을 잃으셨나 봐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제가 남편인 줄 아시고 어쩌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현주 교수님 워낙 재연을 잘해가지고. 네. 제가 쫄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화가 많으셨나 보다. 네, 제가 좀 개그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 여보 나 좀 회사에서 힘든 것 같아.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나도 힘들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또.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난 더 힘들어. 솔직히 말해줄까? 우리 애들도 다 당신 때문에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회사 사람들도 다 당신 때문에 힘들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달빛 같은 사람이 아니죠. 네. 달빛 같은 사람은 달빛은 항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빛이 자신에게 있지 않죠. 네. 그걸 비추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빛은 그 사람에게 있고 그것을 아. 반영해주는 사람. 그것이 달빛 같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빛은 못 내지만 네. 비추어주는 사람. 네. 세 번째가 저는 북극성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극성은 우리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항해사들이 그 별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봤죠. 그러니까 북극성 같은 사람은 뭐냐면 내 존재를 긍정해주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저는 북극성 같은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네네. 그 물놀이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물이 이렇게 제가 튜브를 타고 있었는데도 네. 이게 발이 안 닿을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발을 이렇게 수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막 이제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튜브에서 저를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딱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 야, 아빠 여기 허리춤밖에 안 와. 그러면서 선주야 발을 한번 뻗어봐. 한번 뻗어봐봐. 괜찮으니까 아빠가 지금 잡고 있잖아. 보이지? 그래서 제가 발을 이렇게 뻗었는데 발이 닿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때 아버지의 눈빛이 그것 봐. 아빠 말이 맞지? 라고 했을 때 그 안전감, 그 편안함, 이것이 북극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 바닥을 칠 때 우리 자존감도 정말 썰물과 같이 빠져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어떻게 보면은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들. 이런 북극성 같은 사람은 우리 삶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유성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이요? 떨어지는 유성? 네, 떨어지는 유성. 네. 사실 제가 이 유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네. 이제 말씀드리는 바가 있는데 혹시 기자님 샤덴프로이데라고 들어보셨죠? 프로이데 들어는 봤습니다. 샤덴프로이데. 네. 이게 독일어인데 이게 이제 그 심리학적 개념으로 나타나고 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상응하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샤덴프로이데를 그냥 써요. 근데 대한민국으로 이걸 수입해서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 상응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샤덴프로이데 되게 멋있는 말 같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쌤통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있어. 네,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샤덴프로이데. 네, 샤덴프로이데. 그러니까 타인이 잘 안 됐을 때 느끼는 어떤 기쁨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정된 자원 가지고 경쟁하던 존재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성과 같은 사람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사람도 저는 좋은 친구라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근데 유성과 같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잘 될 때 정말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성과 같은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저 쌤통이다라고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네,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디 좋은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취업도 못했다면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건 당연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좀 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야 진짜 축하한다. 나도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야, 부럽다 야. 진짜 축하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일생에서 거의 뭐 그런 친구는 거의 한두 손가락 안에 뽑아도 될 정도의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간혹 축구 경기도 보면 네. 그 주전 선수 때문에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후보 선수가 네. 혹은 그 경쟁 상대인 선수가 같은 포지션에서 골을 넣었을 때 진심으로 달려가서 안아주는 선수들. 네. 약간 그런 존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의 그 얼굴은 굉장히 빛나죠. 그러니까 유성과 같은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본성을 벗어나서 그 사람을 축하해 준다고 하니까 내 인생의 정말 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본다면 쌍둥이 별 같은 존재, 또 달빛 같은 존재, 북극성 같은 존재, 유성 같은 존재. 이 한 사람이 이 네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이 네 개 중에 어떤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인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귀인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이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전화하셔서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토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쌍둥이 별, 달빛, 북극성, 유성. 네.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다 없더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네. 그러니까 사실 좀 흔치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누구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네. 평소에라도 떠올리고 감사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몰라요. 네. 고마운 것도 잘 모르고 사실은 한 번쯤은 적어놓고 그 왜 전화번호 메모리 해놓을 때 옆에다가 나의 달빛, 나의 쌍둥이 별 네. 유성 해놔야겠네. 네. 이현주 교수님은 북극성? 네. 교수님도 이런 분들이 주변에 그러면 다 있어요? 저는 다 있죠. 네.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없을 없다라서 수 있죠. 나쁜 거는 또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어가면 됩니다. 내가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호기심을 갖고 호감을 갖는데 그 사람이 날 미워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계는 상호적이어서 내가 달빛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기까지 듣고 한 번쯤은 나부터도 돌아봐야 하는 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은 누가 있나, 내 주변에 왜 좋은 사람이 없나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네. 나는 누군가한테 그렇게 따뜻한 존재인가를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그게 물론 모두에게 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좀 어떤 노력부터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호기심인 것 같아요. 호기심이요. 네. 제가 어떤 영업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뭐 보험왕, 뭐 판매왕.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진짜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분이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를 이제 처음 만나시고 나셔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영화 보고 온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면서 그 영화 어떠셨어요? 라는 거를 처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기억하신 거예요. 상품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다라는 거. 근데 그런 분들 꽤 많나요, 저는. 머리 자르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번에 그때 그 강의하셨을 때 그 집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음식점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공통점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또 이제 호감을 갖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 점은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강력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옷도 뭐 멋지게 입으려고 하고 좋은 어떤 뭐 여행도 가서 막 SNS에 올리고 막 이런 방송도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의 발로 마음이 아닐까요?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는 거의 무한대 가까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흔치 않다. 그런 점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는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려는 노력. 네. 진실성을 바탕으로. 네. 또 공감을 하려는 노력. 네. 물론 요것도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에이, 저 사람들 차 팔려고 그러는 거지. 보험 팔려고 하는 거지. 네. 뭐 중개하려고 하는 거지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네. 사실 이거는 아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네. 그 진실성 여부를 또 알 수 있게 되죠. 사실 그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첫인상으로 사람을 뭐 본다. 근데 그런 연구들은 좀 과장된 거예요. 그게 뭐 사진에서 이렇게 웃는 사진 보고 뭐 호감이 있고 비호감 있고 뭐 이런 연구들이 무슨 많거든요. 뭐 0.3초 만에 판단이 된다 말이죠. 그렇지 않고요.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 뭐 좋은 다정한 뭐 소통법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좋게 봐야 소금이나 후추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이 맹물인데 소금 넣으면 그냥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육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와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는 것이 말을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진국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일까요? 네. 그 근본적인 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또 내가
누군가한테 진국으로 보일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도 그 인간 관계 네. 표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 안에서의 갈등 또 문제가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네. 나에 대해서도 좀 알아나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그렇죠. 그 혹시 기자님 예. 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죠. 네네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내가 많아. 너무도 많아서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음이 하나던가요? 그런가요? 아, 랩인 죄송합니다. 줄 알았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네. 네. 제가 그 좀 굉장히 쑥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어린 시절 때 그 꿈이 가수였습니다. 노래를 못해가지고. 심리 상담가가 된 게 네. 예, 잘 되신 겁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안 하길 잘했다고 넌 고음이 안 올라간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요, 그 내 안에는 여러 감정이 있죠. 근데 그 감정에 저는 세 가지 층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1층, 지하 1층, 가장 심연인 지하 2층이 있죠. 1층은 저는 완벽주의자 감정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 더 사회성 있고, 더 싹싹하고, 더 수능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좀 모든 일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습. 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가면과 같은 페르소나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지하 1층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겠죠. 어둡죠. 지하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내려가게 되는 입구는 언제 열리냐면 이 1층의 모든 노력들이 무너질 때, 예를 들자면 때. 누군가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았을 때, 내가 실직을 했을 때,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뭔가 사람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됐을 때, 그런 어떤 1층으로서 완벽주의자 감정이 깨질 때 그 틈 속에서 지하 1층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지하 1층에 누가 사냐면 이른바 도망자 감정이 삽니다. 이 도망자 감정은 정신없이 뭔가 뛰어다녀요. 네. 근데 이 도망자 감정 옆에는 불안으로, 안개가 자욱한 불안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도망자 감정은 누구를 소환하냐면 또 완벽주의자를 소환하죠.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촌역을 가다가 예. 크게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사람 많은 데서요? 네, 겨울에 빙판에서.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크게 넘어졌는데 아무도 안 봤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아픈 거 모르죠? 네,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무대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더라고. 웅성웅성하면서 너무 크게 넘어져가지고. 그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이 네. 안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건물 사이로. 이 들어가는데 거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아저씨 발에 피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 보면 이 도망자 감정은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완벽주의자 감정을 자꾸 소환하죠. 그래서 완벽주의자 감정과 도망자 감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불안하니까 완벽해지려고 하고 또 완벽해지는 게 깨지면 또 불안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양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도망자 감정은 밑에 어떤 자신을 부르는 괴물과 같은 괴성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게 가장 심연의 감정이라고 하는 지하 2층 감정, 그림자 감정이고요. 거기에 문을 따고 들어가면 이제 지하 2층인 그림자 감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괴물과 같은 소리라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런 걸 할 때도 이런 걸 굉장히 안전하게 해서 뭐 심상기법이나 비니자 기법이나 역할극이나 이런 걸 토대로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작업을 실제 합니다. 그럼 지하 2층인 그림자 감정에 이제 다다르게 될 때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괴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오래 있었던 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막 괴물처럼 울부짖은 게 아니라 울고 있었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책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 저 오랫동안 여기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 저는 그 감정, 그 그림자 감정을 일컬어 존재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편으로 이 슬픔이죠. 사실 지하 2층의 감정은 이 슬픔을 내가 충분히 인식하고 안전한 사람에게 우리가 충분히 표현해야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책에 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어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둠 속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 빛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였다. 네. 그거를 막 역할극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다들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강렬하게 하면 안 돼서 처음에 이제 발판 잡고 조금 내려갔다 올라오고 서서히.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해결된 감정이죠. 그 미해결된 감정은 근데 깊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는 거.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서도 예, 그렇잖아요. 내 슬픔을 내가 억압하고 절대 내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슬픔을 충분히 안전한 사람에게 꺼냈을 때 저 이렇게 슬픔 꺼냈는데 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죠. 저 혼내지 않을 거죠. 그랬을 때 이리온 서서히. 그렇지 않단다. 나도 미네소타가 그리웠어. 너랑 함께 했었던 스케이트도 그리웠고. 고향. 네,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오히려 숨을 후 하고 쉬는 장면이 그 영화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슬픔, 나에게 있는 아프고 또 시린 그런 나의 어떤 내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1층에는 완벽주의자의 감정, 지하 1층에 도망자의 감정, 지하 2층에 그림자의 감정, 이게 네,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이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병리적인 거라기보다는 감정의 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걸 학술적으로 용어로 말하자면 표면 감정, 이면 감정, 심층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배울수록 신기하고 네, 재밌고 또 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관계의 그릇이라는 책을 이현주 교수와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네. 하나를 마지막으로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화분은 꽃을 담고 꽃은 화분에 담긴다. 관계도 그렇다. 때로는 비워내고 때로는 다시 심고 때로는 누군가의 계절이 되어주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관계의 그릇이 되어간다. 관계를 또 이제 그릇이라고 비유한 것도 그 의미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인간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짧은 조언을 남겨주신다. 제가 우리 성공예감 나와서도 항상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네. 나에 대해서는 단단하게, 인간관계는 유연하게, 소중한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이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의 그릇,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